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그 거래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민법상의 제도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저번 시간까지 주로 한 거는 대항력이 있다. 도대체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거기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친숙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제는 좀 그걸 궤를 달리해가지고 표현대리 제도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표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겉으로 봐가지고 그 표자를 쓰고 이제 볼견자인데 한자로는 이게 견자인데 이상하게 이게 법학 용어로는 이거를 현자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중에는 요거를 표견대리라고 읽는 분들도 있고 그냥 표현대리라고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표현대리 겉으로 봐가지고는 대리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죠. 대리가 뭐예요? A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대리권을 주는 사람을 본인이라 그러고 A가 B에게 대리권을 주는 것을 우리가 수권행위라 그러거든요. 권한을 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수권행위를 하면은 B는 이제 A의 대리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B가 C하고 뭔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는 A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얘는 A의 대리인이구나. 권리 의무는 내하고 이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거나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하면은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 이게 이제 대리제도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이게 표현 대리는 뭔가 하니까 얘가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A의 대리인으로 사기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근데 C의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얘는 A의 대리인인 것처럼 보인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선의 무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뭔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 사람이 선의자이어야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 이거는 뭐 기본적이죠. 그런데 또 민법 그 규정에 가보면은 선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지금 이 사람은 선의자라는 것은 무슨 사실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데 있어가지고 실수가 없어야 돼요. 요걸 우리가 무과실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은 가보면은 선의자이기만 하면은 보호되는 규정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과실까지도 보호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표현대리가 대표적이에요. 무과실까지도 요구를 합니다.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A가 B에게 야 너 가가지고 내 이름으로 어디 한 1,000만 원만 좀 돈 빌려봐라 이렇게 1,000만 원에 대해서 대리권을 주었는데 얘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는 5,000만 원 빌려오라고 합디다 해가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A는 5,000만 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럴 경우에 상대방 C가 선의 무과실이어야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그랬죠. 얘가 5,000만 원 빌리러 왔는데 사실은 1,000만 원밖에 빌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거를 모르고 있어야 되죠. 몰라야 되고 그래야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그 모르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원래는 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빌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1,000만 원만 책임지면 되는데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이때는 A가 C에게 5,000만 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A가 희생을 하고 상대방 C를 보호해야 된다. 그 대신에 상대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표현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간단하니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이 사람은 5,000만 원에 대한 대리권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죠. 이런 외관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얘도 그런 외관을 형성한 데 있어가지고 뭔가 책임이 있는 뭔가 잘못이 있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우리가 실제 공부할 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 사람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민법은 이거를 선의 무과실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요렇게 이제 또 거래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3번은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요 470조는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상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 좀 종합해 보면은 이제 표현이 어렵죠. 준점유자. 점유는 이제 조금 아시겠죠.
우리가 물권법에서가 점유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점유라고 그런다. 근데 준자가 왜 붙었느냐? 그게 준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뭔가를 점유한다는 것은 대개 물건을 점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물건 점유하는 거, 권리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채권이라는 걸 점유하고 있죠. 요때는 준자를 앞에 붙여요. 그래서 물건 점유하는 것에 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때는 앞에 준자를 붙여가지고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한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금 A 은행이 있는데 요게 B라는 사람이 예금주입니다. 자, 그래서 요 B가 A에게 지금 500만 원 채권, 예금이 있다고 칩시다. 예금 채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C라는 사람이 예금 통장을 절취를 한다. 요즘 물론 이제 통장 가지고 거래는 많이 안 하겠지만 옛날 이야기죠. 예금 통장, 그 다음에 인장을 이 사람이 훔칩니다. 아니면은 이거 훔치지 않더라도 위조해도 되죠. 깜짝같이 위조해도 되지 않습니까? 통장하고 이제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얘가 은행 가가지고 5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500만 원 달라고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을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그래요. 왜냐? 이 사람이 500만 원 채권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행사하고 있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C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채권의 준점유자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들에 빨리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채권의 준점유자 그러면 팍팍 직독직해로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그 책 읽어 나가는데 힘들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사실은 요 사람은 무권리자죠. 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실제 권리자는 이 사람이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통장하고 도장을 들이밀면서 돈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인 걸 착각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은행은 이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500만 원 지급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은행은 면책이 되는가? 이야기 아닙니까? 은행은 면책될 수 있는. 이쪽으로 또 이중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은행이 너무 억울하죠. 그러면 은행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이런 이야기죠. 470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변제자가 은행이죠. 선의이며, 선이라는 말은 뭐예요? 뭔가 몰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얘가 절도범이라는 사실을 몰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은행은 당연히 모르겠죠. 알면서 지급하는 은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입니다. 선이이며 그 다음에 또 그것만 갖고 안 되죠. 과실 없는 때 하나요. 과실도 실수가 없어야 돼요. 무과실이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쪽 500만 원으로 이쪽에 무권리자에게 지급한 거 있죠. 요게 유효가 되어버려요. 면책이 되어버리니까. 그럼 누가 그러면 이때 희생이 돼요? 얘가 희생이 되죠. 얘는 은행 가서 돈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이 되고 거래의 안전을 택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판례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도장 같은 거는 우리가 셀룰로이드 가지고 면밀하게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은행원의 실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판가름이 돼요. 근데 서명은 제가 사인하는 것도 아까 사인하는 거 다르고 지금 사인하는 거 다를 거 아닙니까? 사인은 굉장히 관대하게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형은 셀룰로이드로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거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과실이 있어버려요. 그럼 은행이 면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과실, 선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래의 안전을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민법에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중요한 것만 추려서 했고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의미가 제일 크다. 이런 의미를 빨리빨리 체득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고의와 과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사기꾼이 사기를 쳐가지고 만약에 누군가 고소를 했다. 이 사람은 법정에 2번 씁니다. 형사법정 따로 있고 민사법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법정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주는 곳이죠. 어느 정도 벌을 줄까? 이거 하는 게 형사법정이죠. 민사법정은 뭐예요? 벌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받았기 때문에 그 손해받은 거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민사법정이에요. 양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형사법정에 한번 불려가가지고 한번 그거 받고 민사법정에서 또 이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민사법정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형사하고 민사는 완전히 다르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형법의 경우에는 고의와 과실을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고의범하고 과실은 사람 죽였잖아요. 살인죄 한 명 죽어도 이 사람 사형까지 할 수 있죠. 요번에 그 왜 일본 아베 외상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사형 지금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한 명 죽였는데 사형치 할 수 있다니까요. 왜? 고의로 죽였으니까. 그래서 사형죄는 살인까지만. 과실치사죄는 뭐예요? 치사, 결과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수로 결과적으로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그게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내가 사람 일부러 죽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실수로 죽이죠. 그럼 이게 이제 과실에 의해서 죽인 건데, 아무리 법정형이 높다 하더라도 최대 3년이에요. 3년 이상 할 수가 없다. 실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형사법정은 고의하고 과실이 엄격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사람 죽여놓고 뭐라 그럽니까? 되게 뉴스 보면은 나는 일부러 그럴 고의가 없었다. 다 그런 말 하죠. 과실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건 나중에 입증의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법은 뭐냐? 그게 아니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민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2대 산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큰 산맥이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때 손해 물어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또 하나가 뭐예요? 이게 바로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불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유가 될 원인이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채무불이행 아니면은 불법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채무불이행의 양쪽의 공통 원인이 뭐냐?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해야 돼요. 이거하고 대칭되는 개념이 뭔가 하니까 불가항력이죠. 불가항력. 제가 상대방한테 오늘 기계를 넘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지진 같은 거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산불이나 얕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못 넘겼다. 그러면 이거 채무 불이행 아니에요.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것은 내가 일부러 제 날짜에 약속을 어긴다든지 실수가 있어야 돼요.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되어야 되지. 불가항력에 의해서 약속을 못 지켰다. 그거는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불법행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해요. 근데 여기서 또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은 이게 고의와 과실을 동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은 고의와 과실을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민법은 구분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기 있는 이 유리창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로 이걸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 유리창이 박살이 나가 이 화건이 100만 원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 뭐 잘못해가지고 저 유리창을 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학원 입장에서는 100만 원 손해가 발생한 건 똑같잖아요. 제가 고의로 했건 실수했건 학원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100만 원이라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민법의 경우에는 저 사람이 고의로 했느냐 과실로 했느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나는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고의하고 과실을 동격으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법하고는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수를 해야 돼. 고의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고 실수가 있어야 책임진다. 요거를 우리가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다 그래가 요거를 어려운 말로 귀책 사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고의 또는 과실이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뭡니까? 상대방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손괴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 물건을 못 쓰게 하는 걸 손괴라고 그러잖아요. 손괴죄가 있거든요. 형법은. 근데 과실 손괴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겁니다. 근데 민법의 경우에 이거
이거 똑같다 그랬잖아요. 실수에 의해서 손괴하든 고의로 하든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형법하고 이거하고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논점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도대체 실수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를 해야지 실수했다고 할 거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참 또 어려운 말을 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는 듣지 못할 건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냐? 줄여가지고 선관주의 의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다양한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이 통상 취해야 될 주의 의무 있죠. 그거를 선관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학원 강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학원 강사가 굉장히 많을 건데 학원 강사라면은 뭔가 요 정도 지켜야 될 주의 의무가 있을 거다. 그거를 우리가 그냥 선관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그거를 어겼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발생 안 하는 거고 그거는 어느 정도를 지켜야 되느냐? 그거는 결국은 법정에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죠. 판사가 보기에 당신은 어겼다 그러면 어기게 되는 거고 이런 거 우리는 추상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과실이라는 것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우리는 당신은 과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죠. 택시기사라면 마땅히 교통법규를 지켜야 될 어떤 뭔가 주의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속을 안 해야 된다든지. 그거를 어겼을 때 당신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과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표현이 앞으로 민법 총칙 읽을 때나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용어를 이제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선관주의 의무.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 따라 보통 일반적으로 정도로 요구된대요. 사람은 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개개인의 능력에 맞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어제 교통 면허증을 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30년 숙련자가 있을 건데 다 능력이 다른데 그 개개인의 능력에 맞추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평균화시키는 거예요. 요 정도 마땅히 지어야 될 주의 의무, 객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선관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이죠. 일반적, 평균인 이런 말을 하죠. 구체적인 사람에 의한 개인차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선관주의 의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우리가 채권법의 주된 테마인데 어떻게 해야지 채무불이행이 될까?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일단 아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첫 번째, 늦어지는 거죠. 요거를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제 날짜에 물건을 못 주는 겁니다. 돈이나 이런 거를. 요걸 이행지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요. 아예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제가 물건을 상대방한테 넘겨주기로 했는데 한 달 뒤에 넘겨주기로 했는데 한 달 동안에 제가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물건 넘겨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불능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이행불능. 그 다음 세 번째는 하기는 했는데 엉터리로 이행한 거를 불완전 이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과를 한 박스 상대방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썩은 사과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하기는 했는데 엉터리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불완전 이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채권법에서 이제 중요한 테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입법자들은 추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요거를 분석해 보니까 요런 세 가지 유형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고의, 과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 날짜에 물건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불가항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책임 안 지는 겁니다. 고의나 과실이 요구된다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그런 거고. 불법행위도 마찬가지죠. 또 여기도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앞서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 소송이 벌어졌을 때 고의라는 것은 상대방의 고의가 있었다는 거 이거 입증하기가 쉽거든요. 핵심은 이 사람이 과연 실수했느냐 이거 입증하는 게 현실에서는 제일 어렵죠. 특히 여러분들 그 의료사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판판이 소송에서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 과실에 대한 입증을 할 책임이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현실에서. 이게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입증 책임이라는 말을 제가 한 번 더 용어 설명에서 나올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민사소송법의 영역으로 가는데 이게 증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좀 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 가지 산맥이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법행위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입법자들이 요거는 이제 390조에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750조에 있는 건데 요거는 문장이 두 문장으로 돼 있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장이. 그런데 고의과실이 그러나 안에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본문이라 그러고 그러나 이하를 요거를 단서라 그럽니다. 뭐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불법행위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문장이 한 문장으로 돼 있죠. 고의과실이 그냥 본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입법자들은 왜 요거는 문장을 두 문장으로 하고 요거는 문장을 한 문장으로 했을까?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 요거는요. 피해자가 요 요건 사실을 전부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가 전부 입증해야 돼요. 이 문장이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피해자가 누구예요? 요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경우가 교통사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요 피해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요 사람이 가해자의, 즉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자의. 이거 입증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여러분들 길가 가다가 그 담벼락에 보면은 몇 며칠 날 교통사고 목격하신 분 후수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본문은 요거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단서는 오히려 가해자가 내가 이런 일 없다. 이거를 가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가해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채무자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거꾸로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채무불이행은 요 위에 거는 피해자가 채권자죠.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요 밑에 있는 거는 면책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나는 과실이 없다고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완전히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 일부러 이렇게 입증 책임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고의과실을 당신이 입증해라. 그러나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모두 입증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할 거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간 책임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이런 양대 산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가보겠죠. 자, 이제 이런 게 어려워요. 의사표시라는 말이 민법 총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법률행위를 하는데 진이 아님을 알고 한다. 이 진이가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뜻이에요. 마음의 속뜻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님을 알고 한다는 말은 거짓말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짓말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동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 B가 이제 사용자인데 이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즘 옛날에는 사장이 나를 신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 내한테 대해서 좀 이상하다. 내가 한번 사직서를 한번 슬쩍 던져보자. 그럼 이 사람이 반응이 어떨까? 아주 만류하면은 나는 이 회사에 꼭 있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직서 제출이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데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거라도 일단 사직서 제출은 원칙이 뭐라고요? 유효하다는 이야기죠.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대방이 오케이 수리하면은 이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 회사 못 다녀요. 그런데 요 조문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노동법하고도 관련되는데
상대방이, 사장이 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다는 말은 뭐예요? 선의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악이라고 그럽니다. 뭔가를 모르는 것을 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알았으니까 이거는 악이죠. 그 다음에 조금 조심했으면 알 수 있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을 때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악이라는 말하고 이제 여기 이제 고의라는 말하고 이게 비슷한 건데 어찌됐든 고의와 과실 혹은 악의와 과실을 동격으로 보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법은 고의 혹은 악이라는 말하고 과실이 있는 거하고를 동적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은 뭐니까? 자, 만약에 이 사용자가 이 사람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원인이 사용자가 A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를 했다고 칩시다. 야, 전부 일괄 사직서 제출해 해가지고 했다. 그럼 이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사직서 제출할 마음이 없는데 제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뭐냐? 이 사람이 사직서 제출할 마음이 없다는 걸 사장 입장에서는 적어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때는 요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요 사람이 그 사직서를 수리하더라도 이 사람은 복직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비진의 표시라고 그러는데 이때도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이 민법에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 과실을 동격으로 본다. 이런 조문을 그때그때마다 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왜 소개하는 거니까 중대한 과실이죠. 자, 우리가 고의가 있고 과실이 있다. 근데 과실 중에는 일반적인 과실을 우리가 경과실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아까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거라고 그랬죠.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다. 근데 요거보다 정도가 심한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중과실이라고 그럽니다.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너무 심각한 실수를 했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중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조문에 가보면은 고의하고 중과실을 또 동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한 너댓 가지 나와요. 이것도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고의하고 경과실을 이걸 원칙으로 하는 게 이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와 중과실을 또 동등하게 보는 그런 조문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때그때마다 또 외우셔야 돼요. 이게 대표적이죠. 중대한 과실. 요거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민법 처음 공부할 때는 막 어지럽습니다. 어떤 거는 고의하고 과실을 동격으로 보고 어떤 거는 또 중과실이 나오고 뭐 어떤 거는 아예 과실을 요구하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중요한 거는 외워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외워주시면 됩니다.